경영 포커스, 경영 리더가 여름 휴가 때 읽은 책 추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하는데 이번에 책도 많고 또 주제도 많이 달라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시그널과 일본 제철의 환생이라는 두 개의 기업에 관한 책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세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유명한 미래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550쪽이 되는 책이고요. 금년 6월 13일에 번역판이 나와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된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유명한 헨리 키신저,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 그리고 MIT 학장 데니엘 허튼 로커라는 세 사람이 쓴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2023년에 나왔으니까 2년 전에 나왔고요. 세 번째 책이 100년 후라는 책인데요. 조지 프리드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꽤 오래됐는데요. 2010년에 번역판이 나왔으니까. 사실 요새 뭐 1년 후도 내다보기 힘든데 100년 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AI에 관한 책 두 개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구글의 수석 AI 비저너리라는 아주 재밌는 직책을 가진 세계적인 천재 발명가, 기업가, 컴퓨터 과학자, 미래학자, 사상가입니다. 이 레이 커즈와이는 1948년생입니다. 10살 때부터 아주 컴퓨터에 능한 천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2029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여 새로운 문명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작년에 자기가 2005년에 쓴 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측이 맞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2029년에는 AI가 사람과 같은 수준의 언어와 상식적인 추론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 기술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을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예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류는 우주 탄생 이후 6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두 번째 시대가 생명이 시작되었고, 세 번째 시대에 동물의 뇌가 생겼고, 네 번째 시대에 고차원의 인지 능력을 가진 동물인 인간이 나타났다. 다섯 번째 시대에는 인간의 인지가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다. 지금은 5단계의 시작 직전이다. 그래서 2029년이 바로 5단계가 시작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 인간의 지능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더 엄청난 얘기라서 제가 코멘트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주장은 2029년에 AI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튜링 테스트가 뭐냐? 뭐 1950년에 나온 논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튜링이라는 사람, 알란 튜링, 영국의 수학자죠. 1950년에 나온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AI가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텍스트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다. AI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면 커즈와일은 이를 특이점이라고 불러겠습니다. 특이점, singularity. 세 번째 예측입니다. 인간이 5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인지가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말은 2030년대 초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뇌의 심피질, 그러니까 인간의 뇌 껍데기 부분에 심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심피질이 나노봇과 연결이 돼서 결국 인간의 뇌가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의 복제가 클라우드에 저장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책에 대해서 이화영 상무님과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MIT 학장 허튼 로커가 쓴 책인데, 이 책은 한 3, 4년 됐지만 이 사람들이 좀 더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특히 키신저는 뭐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스트래테지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키신저가 1923년에 태어나서 2023년에 100세하고도 반년을 더 사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AI 이후의 세계는 안보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LG AI 연구원의 이화영 산무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튜링 테스트를 AI가 통과하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예, 제가 어디선가 보면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나요? 예, AGI, 예,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를 AGI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인지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 뭔지 AGI가 왜 필요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정정을 드리면 튜링 테스트는 AI가 이미 통과를 했고요. 튜링 네. 테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 되게 간단한데 방을 두 개를 두고 서로 볼 수 없는 갇혀진 방 안에서 사람한테 모니터와 키보드를 주고 대화를 이제 텍스트로 채팅을 하는데 사람이 뭐 질문하고 답하고 일상생활 대화를 하고 다 할 때 상대방이 사람이 하는지 AI가 답을 하는지를 알아맞추느냐 못 알아맞추느냐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대화를 시켜보고 지금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AI가 하는 것 같아요?를 물어봤을 때 AI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는 또는 거의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 거가 비중이 더 많으면 그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이제 AI한테 그렇게 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 AI가 한 비중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AGI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학문 분야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물리학, 수학, 뭐 물리학 안에도 뭐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모든 분야에서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거를 우리는 AGI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AGI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 이제 수명의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원 박사, 그다음에 산업계에 나가서 2, 30년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연구를 뭐 3, 40년 하더라도 수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는 지능은 어느 순간부터는 퇴화하기 시작하니까 물리학에 예를 들면 내가 촉근 이론을 연구한다 그러면 촉근 이론의 대가일 수는 있지만 뭐 양자역학의 대가이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AGI는 양자역학의 최고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촉근 이론의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고 수학의 무슨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고 화학의 무슨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기도 한 AI가 탄생하면 통찰력이라는 게 생길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동안 2만 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쌓아온 과학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걸 우리는 특이점을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AGI를 달성을 하는 게 목표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AGI가 2029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고 2020년 5월에 GPT-3가 처음 나왔고 2023년 1월에 챗GPT가 나왔으니까 그 발전 속도로 보면 대충 29년 정도 되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AI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즈와일이 말하는 튜링 테스트는 이미 통과했고 그렇다면 커즈와일의 정의에 의한 특이점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레이스가 시작됐어요. AGI는 조만간 나올 것이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2020년은 2029년도 조금 딱 빠를 수도 맞을지는 있고 모르겠지만 5년 내에는 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AI도 통찰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양자역학에 화학에 이런 거를 미세세계 쪽에 뭐 접목해서 검토해봐라 그럼 그렇게 하거든요. 두 가지 분야가 완전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좀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책에서 저한테는 적어도 가장 놀라운 주장은 2030년대 초에 인간의 뇌가 컴퓨터의 AI 지능과 결합되면서 클라우드에 인간 뇌의 복제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뇌의 성능이 글쎄 수백 배 강화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질문은 2030년대 초에 인간의 뇌가 컴퓨터의 AI 지능과 결합되는 것이 가능하니?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컴퓨터 브레인 인터페이스에서 뭐 네. 비슷한 거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거 최근에 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작년에 뇌과학자하고 대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뇌과학이 인간 뇌의 비밀을 밝혀낸 퍼센트가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인간 뇌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정도는 알지만 그 디테일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 백업을 한다든가 또는 컴퓨터와 뇌가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뭔가를 주고받는 거는 아주 제한적인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에 그런 세상이 올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고 아마 제한적으로 가능할 거다. 뭐 예를 들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고 가공하는 분야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와 교류하고 우리 인간 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다? 그건
그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 인간은 현재는 한 뇌의 30% 정도밖에 이해 못하고 있다. 네, 그 사이에 질문이 왔는데, 김영배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AGI와 ASI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데 ASI가 뭐예요?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를 말씀하신 차이가 뭔가요? 기업마다 마케팅 터미널러지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큰 차이는 없고 네. AGI의 다음 단계에 아마 무슨 초지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트랜센던트라는 영화를 보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트랜센던트라는 영화 안에 ASI에 가까운 전지전능한 지능을 가진 존재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음,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 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걔가 자꾸 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력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지가 음. 그걸 조작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스스로 막 해서 전기 공급을 받고 막 이런 게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건데 전지전능한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를 따위라고 일컫는데 그게 특별한 데피니션은 없고요. AGI의 다음 단계에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그 커즈와일 책에서도 그렇고, 키신저 큐빗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인간의 뇌가 확장되고 외부로 나간다는 문제가 생기니까는 결국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이제 커즈와일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의식이 없다. AI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인의 의식은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으로 구성되는데, AI도 비슷한 능력을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AI도 판단 능력을 가질 텐데,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인간도 자기가 판단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는 걸 판단할 때, 자기의 판단을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네. AI가 판단하는 것도 꼭 그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AI가 암세포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할 때, 그게 옳은 판단이지 틀린 판단이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도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미 상당히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인지와 판단에 있어서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한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주어진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AI는 인지와 판단의 근거가 주어진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안에서 인지하고 판단하는 건데,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음, 의사가 예를 들면 이 환자에 대한 그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동조해서 꼭 음.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와 어느 정도 하나의 환자였을 때에 들여다보는 인지와 판단의 역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AI는 주어진 환경과 데이터가 똑같으면 똑같은 답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의사들하고 의료 관련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메이오 클리닉에서 암에 어떤 걸린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는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7, 80%가 넘어가고 일반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3, 40%밖에 안 된대요. 그게 어, 뭐가 달라지냐면 의사들 간의 마인드셋이 달라져서 암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긴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이드 이펙트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과에 있는 교수들이 다 협진을 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협진을 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하는 게 달라진답니다. 마인드셋이 달라짐으로써. 근데 일반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 보고 뭐 본인의 판단하에서 이걸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AI와 인간이 다른 점이라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AI가 더 좋긴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AI는 일관성 있는 답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일관성의 함정에 갇혀서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 여러 건이 있을 텐데, 자율주행차는 한 번만 사고가 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맨날 사고 내면서 자율주행차는 한 번만 사고 내도 난리 나는 게 이게 같은 기준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게 어려운 문제고 사실 자동차 자율주행하는 회사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떤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의 브레이크의 제동 장치가 고장나서 둘 중에 한 명을 치워야 한다면 누구를 치우게 할 것인가? 근데 사람은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죽는 한에 있어서 두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AI와 인공지능이 다른 거고 인공지능은 그때 운전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에서 솔루션을 찾아라고 하면 어. 운전자를 보호한 상태에서 둘 중에 누구를 희생할 것인가를 항상 찾게 되고 운전자의 보호를 신경 쓰지 않고 방법을 찾으라 그러면 운전자를 희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의 논리적인 판단 배경과 근거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게 좀.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흔들어 주시고요. 염승서 대표 말씀하세요. 저도 커즈왈 요 후에마이와 관련되는 요 챕터를 읽다가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예시도 하잖아요. 인간의 세포 중에 일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완결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복제된 존재는 저라는 이 원래 존재하고 대비했을 때 뭐 어떨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AI가 영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인간과 AI는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얘기를 내부에서 디스커션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러면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의 질문을 유전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은 다르죠.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달라지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똑같이 복제한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냐 하면 나와 똑같은 생물학적 존재가 있는데 나와 똑같은 환경에 노출돼서 나와 똑같이 사고하고 나와 똑같이 정보를 습득하고 나와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나의 아바타고 진정한 또 다른 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I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를 쌓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 모든 환경을 똑같이 복제를 할 수 있어야 환경 자체가 똑같아야 나랑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영혼이 같은 AI를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AI가 영혼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영혼이 뭐냐라는 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데피니션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을 AI가 가졌냐, 사람이 영혼을 가졌냐, 이분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yes, no도 아직 답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 AI가 영혼을 가질 수 있느냐는 아주 영혼이란 게 뭐냐가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영혼이 정리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영혼이란 축적된 기억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 기억력이란 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런데 그 축적된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이미지로 기억할 수도 있고 감정으로만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로만 기억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다 축적돼 있으면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뭔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억력에 의존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도덕적으로 이게 맞다고 믿는다. 정치적으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맞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저는 사실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제일 슬픈 병이 우리가 치매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저, 측면에서 저는 그게 영혼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어, 하는데. 이쪽 마음 공부하는 그런 쪽에서는 또 그거와는 좀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만 제가 너무 복잡할 테니까. 네네. 저는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AI가 해내는 그런 거 보면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뭔가 어떤 그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뭔가 정보를 주거나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부분은 정말 파악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상용화를 할 건데, 특정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하는 내용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투자회사들한테 공급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왜 그 주가가 그렇게 변할 것 같은지를 AI가 이제 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뭐 어떤 국방에 뭐 무슨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전체 국방의 뭐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긴 전망이 좋다. 근데 얼마만큼 좋다. 왜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해소돼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커즈와일이 6장에서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AI와 생명공학이 결합되면서 과거에는 수년 걸리던 신약이 며칠 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건데요. 코로나19 때 mRNA 백신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알게 된 지 63일 만에 나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커즈와일은 인간 수명이 120세를 넘을 것이라고 머지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인간 수명 120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그 노화 현상이 스톱되거나 리버스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 현실적인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근데 100% 검증되지는 않았다. 팩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딥마인드가 알파폴드를 내면서 인간의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처음으로 예측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은 단백질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심지어는 체온의 조절도 체온이 네, 너무 높으면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서 네. 특정 기관에서 체온을 낮추게끔 명령을 내리는 것도 단백질을 생산해서 하고 체온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게 신호를 주는 거 모든 게 단백질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이 막 생기다가 그 유전 DNA에서 단백질을 복제하는데 그 복제하는 과정에서 잘못 복제하면 오류가 생기고 이 오류가 생긴 단백질들이 너무 많아지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 가지고 그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항암 치료제 같은 것들이 10년 내에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츠하이머도 원인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밝혀지고 있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뇌 쪽에 공급해서 그런 것도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걸로 예상이 돼서 AI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건 되게 명확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라고 하버드 메디컬 쪽에 있는 교수가 유전자 칵테일이란 걸 만들어서 주입을 했더니 쥐가 노화를 멈추고 거꾸로 돌아가는 털이 흰색으로 막 바뀌었던 애가 다시 검은 털이 나고 누가 봐도 더 젊어진 쥐로 바뀌는 정도의 실험까지는 좀 와 있는 단계고 이제 이게 사람한테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건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단계인데 인간의 그 생명 활동이란 게 굉장히 복잡한데 DNA 염기서열은 다 밝혀졌어요. 근데 외부의 특정 이벤트 또는 몸속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백질이 아까 막 생성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생성된다 잘못 복제되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는 건 몸속에 이벤트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체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단백질이 몇 가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되는 단백질 중에 어떤 단백질은 체온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그 단백질이 사실은 다른 생명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또 있는 거예요. 얘가 또 사이드 이펙트를 또 일으켜가지고 뭔가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모두 다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부분만 밝혀져 있어서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어떤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밝히는 연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좀 많이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AI가 좀 예측하고 하는 부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팅 AI 기술로도 그걸 다 밝혀내기 어려울 만큼 인간의 유전자 연기설이 너무 복잡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단백질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생성되는 단백질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간의 인터랙션도 너무 다양해서 다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도 수준입니다. 허즈와일이 얘기한 정도의 인간 생명의 본질의 단백질의 인터랙션이나 구조에 관련된 거를 다 밝히려면 현재 컴퓨팅 기술로는 안 되고요. 광자 컴퓨팅이 드라마틱하게 도입이 됐을 때 그런 게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그 문제의 답은 사실 양자 컴퓨팅의 기술의 발전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한 10년 내에 실현될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간이 양자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올해 초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 100년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5월 달에 파리 GTC에서 10년도 안 남았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 양자 컴퓨팅 칩이나 양자를 다루는 기술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키신저 책에서는 AI로 인한 안보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현대 전쟁에서는 핵무기하고 사이버라는 두 가지도 핸들하기 힘든데 이제 AI까지 나와서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뭐 미국에서는 이미 뭐 무인 전투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리는 이 AI 경쟁 이게 사실은 전쟁과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 3대 군사력을 가지겠다 같은 소리 같이 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과 같은 AI 선도국은 이 무기나 안보 분야에서 엄청난 비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문제? 저희도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게 더 두려운 게 현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개에다가 AK-47 소총을 달아가지고 소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막 공개되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 로봇 개가 지능을 가지고 누구를 죽일지를 결정하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고 KF-21 만드는 거 보면 그 KF-21 한 대 옆에 가오리 편대 만들었는데 그 가오리 편대는 다 무인 전투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런 무인화를 넘어서서 미국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전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주고 판단하고 하는 거를 AI한테 좀 맡기고 사람은 마지막에 명령만 버튼만 누르는 형태로 좀 바꾸는 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1월 달에 7,000명 직원 해고하고 그 다음에 4,000명 해고 얼마 전에 6,000명 직원을 또 해고했거든요. 그 중에 한 60%, 70%가 개발자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그러면 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그렇게 많이 해고하냐면 지금 AI가 프로그래밍을 훨씬 잘하거든요. 그럼 AI의 무서운 점은 프로그래밍을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기가 생성한 다음에 자기가 바꿔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게 만드는 권한을 어느 순간에 AI가 가져버리면 어떡하지가 사실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AI를 발전시키다가 잘못 사고를 쳐가지고 AI가 스스로 진화 발전해서 지가 프로그램을 짜서 지가 프로그램을 로봇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또는 무기에다 해가지고 그 두뇌가 갑자기 다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이 그걸 통제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사실 우리 인류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잘 모르지만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지금 AI 유토피아로 가는지 AI 디스토피아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LG AI 연구원이 많은 발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엊그저께 신문에 본 것 같은데요. 예, AI 누가 개발한 엑사원인가요? 4.0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애드밴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홍보 좀 하시죠. 지금 이제 AI의 발전을 보면 어떤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딜리버리 하는 게 작년까지의 AI 트렌드였고요. 원래 AI 트렌드는 사람처럼 리즈닝,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AI를 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추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런 예제를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와이프가 나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잖아요. 첫 번째, 맛있는 거란 건 뭘까? 두 번째, 한식, 중식, 일식 중에 뭘 먹어야 할까? 세 번째, 어제 저녁에 우리는 뭘 먹었지? 아침, 점심에 와이프는 뭘 먹었을까? 한식을 아마 먹었을 것이니까 지금은 다른 걸 먹고 싶을 거야.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런 재료들이 있네?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 되겠다. 검색해 봤더니 이런 레시피가 있네? 이걸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일상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과학적인 탐구를 할 때도 지금 이런 이론이 있네? 얘는 이런 또 다른 이론을 주장하네? 이 두 개의 이론을 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거기에서 뭐 또 다른 팩트를 집어넣고 다음 단계 이걸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이 하지 말고 AI한테 좀 맡겨보자. 사람은 주제를 주고 가사를 준 다음에 AI가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논문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A라는 방향으로도 생각해보고 B라는 방향으로도 생각해보고 그걸 합쳐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한 걸 또 다른 여러 방향으로 정보를 또 수집해오고 또 고민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10분, 20분, 30분 후에 나한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론 또는 가설들을 나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AI 회사들이 모두 개발하고 있는 거고 엑사원이 요거를 잘하는 그 리추론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엑사원 4.0입니다. 추론 모드로 동작해 라고 그러면 추론 모드로 동작하고 음. 일반 모드로 동작해 하면 일반 모드로 동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예, 지금 일반 사람들도 다 쓸 수 있고 사용료 내고 예, 엑사원 4.0.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분야에서 박사 시험 치는 음. 그 인간 박사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시험이 인간이 보통 64점을 받거든요. 그걸 76점을 받았어요. 기업에 도입하면 AI의 이제 힘은 진짜 무서운 건데 100만 카피를 만들어서 100만 카피를 돌리면 갑자기 100만 명의 박사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주요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식개발, 자기개발 이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당하는데요. 제가 피터 디아만스 볼드라는가 또는 그 이스마일의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가 2016년에 발간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게 뭔 소린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꺼내놓고 읽어보니까 전부 다 쏙쏙 와닿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도 어떻게 보면 생뚱맞고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그러는데 이 특이점이 온다가 2005년에 지은 책이 지금 보면은 이게 많이 와닿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능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갭차를 이걸 어떻게 극복해 지금 내가 볼드라는 책을 그때 읽고 지금 읽었는데 천지차가 나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이해하면서 보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인데, 어떻게 저희에게 조언을 해 주실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 네. 미래를 가장 잘 맞추는 방법은 그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만들어 예측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만드는 게 제일 미래를 잘 맞추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커즈와일이나 이런 친구도 구글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예측해 놓고 구글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인간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올해 지금 7월 달에 영국 정부에서 캔서 그랜드 챌린지라는 컴피티션을 하나 발족을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팀 모집하고 선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글로벌리 흩어져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AI 하는 기업, 뭐 병원, 뭐 암센터 뭐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인간의 연구로 밝혀내지 못한 음, 암의 기저를 밝히거나 또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팀한테 300억의 상금을 주는 거를 경진대회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핵심이 인간 최고 전문 의사와 뭐 약사 이런 사람들하고 AI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이런 방향으로 네가 한번 가설을 세우고 정보를 모아서 나한테 단초를 좀 제시해봐. 하면 AI가 아까 그 추론 기능이 막 동작하면서 뭘 가져옵니다. 그럼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걸 읽어보고 이게 로지컬하게 맞네?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 실험 결과를 다시 AI한테 넣어주면서 네가 추론한 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너의 또 다른 가설을 좀 세워봐. 그럼 또 얘가 또 막 추론 모드를 동작하면서 막 계속 또 가져오고 또 그거가 또 그렇듯하면 또 실험을 하고 이렇게 아마 우리가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음,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음, 이해하고 특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또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하고 하는 역량이 없으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의 교육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AI 때문에 지능이 퇴보하면 안 되고 AI가 가져오는 내용을 이해하고 음,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그거에 대한 다음 방향을 제시하고 AI가 또 뭘 가져오면 또 그걸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음. 교육할 때 AI를 활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논리적으로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현재 AI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AI에 너무 얼전해서 AI가 이제 다 해줄 건데 뭐 내가 그걸 뭐하러 해 이렇게 하는 순간 더 발전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집에 다 자제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클로즈 북 테스트 암기에서 뭔가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AI를 활용해서 오픈북 테스트에 점점 더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AI한테 다음 태스크를 주고 인터랙션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으로 바뀌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AI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미 네,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100년 후라는 책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10여 년 전에 썼지만 아직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염승섭 위원께서 네, 책은 이 책입니다. 100년 후라는 책이고요. 저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서 당시에 좀 보다가 무슨 이렇게 좀 황당한 소리 같은 느낌에서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정학이라든지 인구 변화, 기술, 문화, 군사력, 국가 간의 세력 구조 등 그 역사라든지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21세기 세계 어떤 그 정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미래 예측하기 힘든데 무슨 100년 후를 예측하느냐. 이분은 두 가지를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옛날에 신좌파의 슬로건이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걸 살짝 바꿔서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불가능한 것을 예상하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셋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정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천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정학에서 두 가지 가정을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인간 삶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한 국가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지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리라는 용어는 장소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플러스 그 장소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내포한다는 의미로서의 지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 이제 기초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제 기재에 깔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나와 있는 그 분석들 중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또 출산율이 하락한다든지 또 교육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삶과 사회적인 패턴이 굉장히 해체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읽어볼 만한 그런 챕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드만 박사의 핵심 주장은 유럽의 시대는 끝났고 북미 대륙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100년간은 북미 대륙이 특히 미국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사건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핵심 주장이 되겠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맥락을 이렇게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좀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좀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인구 구조, 자연자원, 그리고 이제 기술력 신능력이나 군사력 등으로 인해 가지고 21세기 내내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미국 문화의 정수가 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와 또 실용주의의 화신으로서의 컴퓨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의 중심에는 컴퓨터와 기업이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러시아는 이분의 예측으로는 2020년대가 되면은 러시아는 다시 쇠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잘못됐죠. 근데 2015년에 프리드만 박사가 세운 스트래트포에서부터는 러시아가 붕괴보다는 반자치 지역으로 뭐 분열될 거로 예상하는 걸로 조금 수정을 좀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좀 뭐 새로 수정한 그런 전망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처음 책을 써낼 때는 2020년 정도 되면은 러시아는 분열되고 붕괴될 것이라고 어떤 그런 주장을 좀 했었고요.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전쟁 같은 것도 비교적 설득력 있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2000년경에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을 했는데 산업화에 주력하는 대신에 에너지를 중심으로 천연 자원을 수출하고 농업 생산물과 또는 뭐 목재 기금속을 수출하는 것으로 이제 자원 수출국을 재정의한 것 자체가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전략적인 우위를 또 나름대로 가지게 만들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가 쇠망할 거다 뭐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게 본 거는 또 일본과 터키, 폴란드가 특히 부상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쇠망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폴란드 블락을 형성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후에 폴란드가 굉장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걸 보면은 향후 시나리오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좀 뭐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불안정이라든지 인구 구조 문제, 지정학적인 고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도전할 정도의 세력은 못 가질 거다. 그리고 분열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리드만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은 해군력이 역사적으로 강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해군력이 강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중국이 해군력을 굉장히 강화해 온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충분히 이제 그 전망이 안 된 거죠. 다만 피드만 박사가 중국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2009년 정도까지 계속되어 왔던 경제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떤 국가든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건 언젠가는 꼬꾸라질 거다. 두 번째는 이 해안 지역과 그다음에 내륙 지역 간의 격차가 갈수록 퍼지는 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더 나올 거다. 뭐 새로운 그 마오쩌둥주의 같은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분열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쩌면은 시진핑 정부의 등장이라든지 한동안 강화했던 그런 거는 신마오쩌둥주의의 어떤 등장 가능성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2030년 전에 통일될 거라 그러는데 한번 좀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나름대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분열이 되면서 일본이 중국에 진출을 하고 러시아 시베리아 쪽 올라가고 그 와중에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견제 동맹으로 삼아서 일본을 견제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뒤에 보면 또 일본과 터키가 연합해 가지고 우주 전쟁을 또 뭐 하게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뭐 조금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너무 신경 써서 주의할 필요는 없다는 정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요즘에 어떤 펼쳐지는 거를 보면서 한번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뭐 중국, 미국 이런 식의 그 패권 얘기도 합니다만은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터키라든지 또는 인도라든지 요즘 새롭게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글로벌 정세가 바뀌는 와중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책은 어떤 좋은 그 생각의 스타팅 포인트를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 하나는 이 책에서 21세기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은 빠른 속도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추락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쇠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주장이 맞다면 결국 트럼프 현상은 일시적인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얘기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주장하는 게 미국이 50년마다 사이클이 있다면서요? 이제 내년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0년마다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다섯 번째 사이클의 끝에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섯 번째 사이클의 시작은 레이간 대통령이었고 1980년. 그다음에 이제 2029년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는 이제 50년 사이클의 마지막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책에서 50년 사이클의 시작은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형편없는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50년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건 아주 재밌었습니다. 한 주기마다 훌륭한 대통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나는데 그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뭔가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그러다가 과연 지금의 미국은 최근에 변화되는 것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삼고 있느냐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이런 책도 좀 보게 됐는데요. 이병한의 아메리카 탐문이라는 책이고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은 미국에 과연 설계자가 있는가, 미국은 어떻게 변모하려는가 뭐 이런 질문 속에서 피터 틸이라는 사람하고 일론 머스크, 팔런티어 CEO를 하고 있는 알렉스 카프, 그다음에 제이디 벤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프가 최근에 이 피터 틸과 관련되는 그 굉장한 큰 네트워크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을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거가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라는 거가 과거에 처음 태동 자체는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을 그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기술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게 68 세대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신좌파에서부터 파생된 그런 쪽의 어떤 사조에 물들어 가지고 실리콘밸리의 원래 의도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미국 자체도 굉장히 막말로 엉망이 돼버렸다. 이거를 다시 세고 디스플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AI라든지 데이터의 힘을 통해서 관료주의적인 정부를 또 쇄신을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정신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들을 피터 틸과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 세력화에서 이번에 박아넣은 사람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프리드만 박사가 얘기하는 50년 주기술이 맞다 그러면은 정치 질서를 흔드는 대안으로서 트럼프를 내세웠지만 트럼프로서 이제 한 50년 주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아마도 제이디 벤스를 내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톨릭 통합주의와도 연결되는 하여튼 굉장히 어떤 그 이념적인 추구하는 바가 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새롭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일종의 디지털 로마 제국 같은 거, 이념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디스플린을 강조하고 가족을 강조하고 하는 이런 식의 새로운 정신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국을 지금 지향하면서 이거로서만이 또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토의하고 싶은 주제가 많은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현재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가져오는 지정학적인 변화에도 대응하기가 힘든데요. 저는 트럼프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라는 개인이 실패하지만 트럼프를 미는 그 힘, 그런 거는 상당히 아마 지속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는데. 근데 트럼프나 이 지정학적인 변화보다 제가 볼 때는 AI가 가져올 변화가 10배는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2029년에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고 그랬는데 2029년에는 트럼프의 임기도 끝나잖아요.
사실은 28년에 끝나는 거죠. 29년 1월에 끝나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 일단 앞으로 5년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정말 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100년을 얘기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인류가 지난 200년이 뭐 그전 10,000년에 해당하는 변화가 왔다 그러는데 지금의 10년은 또 지난 200년에 해당하는 변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